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국 경험론의 시작을 알린 인물 존 로크를 기초적인 수준에서 만나보고자 하는데요. 그는 본시 인식론과 정치 철학 이렇게 두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으로 유명한데, 이 외에도 그는 매우 뛰어난 외과 의사이기도 했었답니다. 1668년 당시로서는 결코 쉽지 않았던 화농성 간 종양 제거 수술을 성공적으로 집도한 사람이 바로 로크였거든요. 이 당시 우리는 조선 왕조였는데 그의 기우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러한 저 시대에 저는 외과 수술을 해서 사람 목숨을 구한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로크의 사상에서 오늘 우리는 정치 철학 말고 경험주의의 시작을 알린 그의 인식론에 집중할 것이며, 기초인문자들을 배려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요. 재밌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네, 데카르트죠. 마찬가지로 영국 경험론의 창시자 하면 로크란 인물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또 그는 근대 인식론의 시작을 알린 인물로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처럼 이 두 인물은 철학적 성격은 서로 다르지만 근대 철학의 출발선에 서 있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데카르트를 중심으로 발전한 노선이 합리주의 노선이고요. 로크를 중심으로 발전한 노선이 바로 경험주의 노선이라는 것. 이렇게 근대 서양 철학사는 두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아두자고요. 그리고 이 두 철학적 흐름을 나중에 누가 종합시키느냐 하면 바로 칸트라는 인물입니다. 우리 채널에서도 이미 이 칸트의 위대한 업적을 강의해 놓은 적이 있으므로 나중에 따로 챙겨보실 분들은 챙겨보시기를 바라며, 이제부터는 이러한 로크의 사상에 대해 보다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로크의 철학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그가 인간을 텅 빈 방과 같은 상태로 이해했다는 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의 이러한 시선이 그리 파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기독교를 국교로 믿었던 저 시대, 그러니까 17세기의 유럽에서는 결코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견해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신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따라서 인간을 텅 빈 상자와 같은 그런 상태로 본다는 것은 불경한 시선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미켈란젤로의 이 작품처럼 신께서 창조하고 그것에 지성을 부여한 그런 존재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크는 저 옛날에 인간을 텅 빈 방과 같은 상태로 보았으니 매우 파격적인 사고를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서구의 전통적인 가치관은 로크가 주장한 것과 달리 인간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지성에 따른 타고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바로 저 타고난 관념, 이를 철학에서는 본유관념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것에 여러분이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로크는 저런 본유관념이 인간에게는 없다고 했고 데카르트는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은 이 본유관념이 게 뭔지 간략하게라도 좀 알아봐야 하는 거거든요. 자,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360도의 원. 이 원을 인간은 경험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초정밀 기계로 그린다 해도 미세한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경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360도의 원을 그릴 때 최대한 완벽하게 그리려고 애쓴다는 거죠. 이것은 이미 인간에게 완벽한 원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며, 그것을 기준으로 두고 잘 그린 원과 잘못 그린 원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경험한 바도 없는 저런 완벽한 360도의 원을 인간이 이제 어떻게 아느냐 라고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 데카르트는 본유관념, 즉 타고난 관념이 인간에게는 있다
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타고난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이러한 관점은 저 옛날 플라톤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후로 기독교에서는 신의 창조로 이어지고 다시 이것이 근대로 와서 본유관념이라고 하는 것으로 흘러온 것인데, 이 거대한 서양의 지적 전통의 반기를 들면서 저런 것은 없다라고 한 파격적 주인공이 바로 존 로크라는 얘기입니다. 본시 이것은 라틴어인데 텅 빈 석판,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칠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초기 정신 상태는 이렇게 텅 빈 상태와 같다라고 보는 게 이제 로크의 입장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 텅 빈 방 안으로 인간은 어떻게 해서 외부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가 하고 묻게 되잖아요. 그때 로크는 경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의 사상은 경험론 또는 경험주의의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의 이러한 경험론은 인식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과연 이 인식론이란 무엇이고 그의 경험론적 철학이 왜 이런 인식론적으로 이제 분류가 된다는 것인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크는 어느 날 친구들과 모여서 도덕의 원리와 계시 종교에 대한 것을 주제로 토론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론에서 서로 막 이제 이런저런 주장을 펼치다가 이제 이런 토론 내용이 점점 산으로 간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이러나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토론 주제가 인간의 경험에서 벗어난 내용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초월적인 내용들이라서 이게 토론하기에 이제 적합한 주제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계시 종교나 도덕 원리 이런 것들은 사물을 감각하여 파악하는 우리 인간의 상식적 경험의 영역으로부터 초월해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상대로 논리적 토론을 펼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크는 이런 주제들로 토론하기 전에 먼저 인간은 무엇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인간이 알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없는가 하는 이런 근본적인 내용부터 다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기초 위에서 제대로 된 토론도 하고 연구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이리하여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탐구를 시작을 하니 이러한 연구 끝에 세상에 내놓은 책이 그 유명한 인간 지성론이라는 것이고, 여기서 그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 인간이 뭐 타고난 관념을 갖고 있지 않다, 백지 상태에 불과하다, 이런 견해를 이 책을 통해 내놨던 것이고, 인간에게는 알미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제 이 책을 통해 설명하면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로크는 이 책을 통해 인간에게 알면 어떻게 가능한가를 묻고 답했다고 했으니,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인식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식론을 지식론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알미고 지식인데 인간은 어떻게 지식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이 분야가 본격적으로 다룬다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론을 근대 철학과 관련하여 그러니까 이 시기에 최초로 시작한 인물이 바로 존 로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식론을 근대 이전에, 그러니까 고대에 먼저 시작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플라톤이에요. 그가 쓴 테아이테토스라는 이 책에서 로크가 다뤘던 저 주제, 암 또는 지식이란 무엇인가를 플라톤이 먼저 묻고 있죠. 그래서 근대 인식론과 관련해서 이제 로크의 이 인식론적 철학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기에 사실은 전에 철학사적으로는 플라톤의 저 저작물을 먼저 검토해보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우리 국내에서 개설된 여러 로크 관련 강의들을 이렇게 이제 보면 이 얘기를 참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인식론과 관련된 출발을 알린 테아이테토스에 대한 분석론이 참 전제로 잘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제 이게 사실은 문제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플라톤의 테아이테토스를 풀이해 놓은 이 강의를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꼭 챙겨 보시기를 나중에 바라며, 이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 역시도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잘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첫 구상으로부터 첫 출간까지 약 20년 세월이 걸린 로크의 인간 지성론, 정말 오래도 썼죠. 이 책은 전체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는 이제 본유관념에 관하여가 되고, 2부는 이제 관념에 관하여,
3부는 이제 굳이 이제 이거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보자면 언어에 관하여. 그리고 이제 4부는 요약을 해보자면 지식과 견해에 관하여.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일부 제목이 눈에 확 들어오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본유관념이라는 말이 이제 나왔기 때문인데, 여기서 그는 이것을 이제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는 데카르트의 여러 저작물들을 읽었고, 로크가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철학사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로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데카르트의 본유관념적 철학을 비판할 수 있는 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비판적 시도를 자기 책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이 로크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외과 의사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이제 이 사람은 자신이 인간을 신비주의적 요소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직접 해부해보고 몸을 막 이제 그 메스로 갈라보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직접 관찰하고 그런 경험을 토대로 지식을 쌓은 걸 가지고 인간을 치료하고 그렇게 인간의 어떤 그 신체 영역을 이해해가는 이런 경험을 한 인물이라서 데카르트의 본유관념처럼 타고난 본성이 있다 뭐 이런 것보다는 경험론적 관점에서 인간을 더 바라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데카르트의 본유관념에 반감을 가지게 된 로크, 이건 이제 당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자기 책 일부에서 먼저 다른 내용들보다는 본유관념에 대한 비판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제 가령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관념, 이게 이제 데카르트는 본유관념으로 보거든요. 타고난 관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신에 대한 관념을 본유관념, 타고난 관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신에 대해서 안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이지만 로크는 이제 그렇게 안 봤습니다. 만약 신이 본유관념이라면 왜 신을 모르는 지역과 그 관련된 사람들도 있냐 하고 반문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예를 들었던 완벽한 360도라고 하는 것도 경험과 무관하게 하나의 가설로 일어나했기 때문에 그런 관념도 생긴 것이고, 또 이런 것을 사람들이 배운 후에야 알게 되어서 그것을 의식하는 것이지, 애초에 아무것도 배운 적 없는 어린아이가 저런 완벽한 360도를 알고 있을 리 없고, 또 동그라미를 그려보라 그러면 둥그렇게 이렇게 그리고 말지 막 그렇게 의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3살, 4살 아이들이 동그라미 그리는 거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따라서 360도에 대한 관념도 로크가 보기에는 본유관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유관념을 비판한 그는 결국 인간에게는 타고난 관념이라는 게 이제 없고 초기에는 그냥 백지 상태다 라는 논리를 이제 펼치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텅 빈 방에서 어떻게 지식이 도출될 수 있는가 라는 이런 인식론적 문제를 이제 던져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로크는 이 물음에 저 타고난 관념 대신으로 경험을 제시했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즉 그는 인간이 경험을 통해서 안다 라는 이런 상식적 주장을 하기 위하여 온갖 신비적인 것들을 걷어낸다는 겁니다. 본유관념 같은 거 좀 신비적인 얘기잖아요. 인간이 막 타고났다 하면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검증 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이런 것들 다 벗겨버리고 인간을 상식선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려고 했던 그런 철학을 펼치면서 경험론이 출발한 것이다 하는 것이니까 그 의도를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로크는 경험을 통해 인간은 지식, 즉 알을 얻는다고 하였으니 로크가 말한 이 경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로크가 말하는 이제 경험은 크게 두 종류예요. 네, 하나는 감각 경험이고 또 하나는 내성 경험,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두 구분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먼저 감각 경험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늘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가지고 시각적 대상을 파악하는 거, 이런 게 우리에게 이제 지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알게 되니까 이런 걸 이제 감각적 경험이라 하는 거고 별거 아니죠. 내성 경험이라는 것도 말이 쓸데없이 어려운데 쉽게 풀이해 드리자면 자기 바깥이 아니고요, 자기 안을 관찰하는 거, 내 마음의 활동을 관찰하여 얻는 지식, 이런 경험이 있죠. 나를 관찰하는 거, 이런 걸 내성 경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로크는 감각적 경험과 내성적 경험을 통해 인간은 이제 지식을 얻는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인데, 이때 로크가 말하는 그 지식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셔야 되는 게, 이 지식을 로크는 관념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로크 철학이 어떻게 보면 심오해지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로크가 말한 지식이 곧 관념이다. 이 관념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이제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서 텅 빈 상태로 외부 대상에 대한 지식을 얻는가? 자, 이 인식론적 물음에 로크는 경험을 통해서 얻는다 라고 답을 했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경험을 통해 얻는 그 지식이 바로 관념이라고 한 로크의 주장에 대해 현재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우선 로크가 말하는 관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의 정신에 있는 여러 능력 중 이해력이라는 능력이 있는데, 이건 이제 요즘에는 지성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옛날에는 오성이라고 많이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오성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아두시고, 어쨌든 이러한 그 인간이 가진 지성, 그러니까 이해력이 외부의 대상, 가령 컵이 있다고 한다면 저 컵의 모양, 빛깔, 크기, 무게 등등을 파악을 해서 알게 된다고 했을 때, 이게 바로 관념이라는 것이고, 이 관념이 인간이 얻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지식이라는 말만 쓰면 되지 뭐하러 지식이라는 말 놔두고 또 여기서 관념이라는 말을 붙이냐,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우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컵이 가진 여러 특성 중 색이 있잖아요. 지금 보는 이 컵은 이제 흰색인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얗다라는 저 컵의 색에 대한 관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저 컵에 대한 지식을 하나 가지게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지식이 관념이라 가지고 저 대상의 진짜 본질에 대한 지식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 왜냐면 인간은 과시광선이라 해가지고 제가 이 책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빛의 파장이 가지는 특정 범위 내에서만 인간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빛을 다 보는 게 아니죠. 그 반사된 것을. 따라서 저 컵은 우리 인간의 눈에나 하얀 것이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포착할 수 있는 과시광선 범위 안에 있는 흰색만 지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색은 뭔지는 우리 인간은 모른다는 거죠.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얗다라고 하는 이 관념을 시각 경험을 통해 얻었으나, 이때 얻은 이 관념은 인간의 관념인 것이고, 따라서 이 관념이 곧바로 저 대상, 즉 컵에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알려주는 지식은 될 수가 없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관념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로크는 대상, 그러니까 물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하고 인간의 관념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1성질, 2성질이라는 것을 이제 제시했는데, 이것도 이제 로크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거거든요. 사실 이제 3성질이라고 해서 더 있는데, 대부분의 철학 개론서에서는 이제 1성질, 2성질만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초보자, 그러니까 처음 접하시는 분들 너무 어려울까봐 3성질은 이번 설명에서 좀 제외를 하고 기존 개론서 수준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따라와 주세요. 우선 제1성질이라는 게 뭐냐면 물체에 속하는 성질을 말하고, 그 물체하고 이게 분리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형태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 축구공이라고 하는 물체는 둥글다라는 형태를 가지죠. 그래서 각진 부분이 거의 없고 둥글기 때문에 잘 굴러가는 겁니다. 이때 이 형태는 저 대상과 분리되지 않는 거죠. 그죠? 저 대상이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저 형태라는 성질은 저 대상의 내재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물체에 대한 제1성질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로크는 형태 외에도 뭐 수, 운동, 정지 등등의 것들을 열거하면서 이런 것들이 제1성질이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제2성질이 있는데, 이것은 물리적 실체, 그러니까 저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대상이 가진 1차적 성질들에 의해 인간으로 하여금 다양한 감각을 가지게 만드는 성향 또는 힘이라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렵다 라고 여기서 지금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제가 이제 풀이해 드릴게요. 이 제2성질에 속하는 걸 먼저 한번 보자고요. 그게 뭐냐면 아까 예로 들었던 바로 색입니다. 이 색은 물리적 실체가 가지는 제1성질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제1성질은 그 대상과 분리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 하얀색은 인간의 눈에만 나타나는 현상이고 저 대상이 진짜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컵을 통해 인간은 하얀색이라는 성질을 포착한다는 것. 하얀색을 우리 마음대로 막 만들어낸 것도 아니죠. 저 대상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나오는 것이긴 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제2성질은 물체와 인간 사이에 걸쳐 있는 그 무엇이고, 저 물체가 인간으로 하여금 감각하게 만드는 어떤 영향력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2성질은 주관적인 것도 아니고 완전히 객관적인 것도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성질이 어렵죠. 사실은 객관과 주관 사이에 걸쳐 있으니까. 하지만 이것은 어쨌든 그렇게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지, 1성질은 객관적인 게 맞지만 2성질은 주관적인 것이라고 대비시켜서 설명하는 거, 이거 아니니까 여기서 조심하시고 지금 제가 잡아드린 이 내용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제2성질에 속하는 것들로는 이제 색 말고도 소리나 맛 같은 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제1성질은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물체에 들어있는 성질, 그쵸? 이 성질은 물체를 감각하고자 하는 인간에게 그 영향을 미치는 성질,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성질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수동적으로만 반응할 수 있다고 로크는 보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1성질을 자기 내면에서 만들어내거나 이 1성질을 창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그 견고한 물체의 딱딱한 성질을 우리 인간이 창조하는 게 아니죠. 그 자체의 물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저 외부에 있는 사물을 감각하여 그 자체로 그것을 수용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1성질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그 대상과 닮은 거라고 로크는 봤어요. 하지만 이 제2성질은 문제가 좀 됩니다. 인간의 적극적 개입이 있잖아요. 해석의 개입. 그래서 맛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설탕이 달다. 네, 이러한 관념은 설탕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설탕에 대한 인간의 미각으로부터 발생한 관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2성질에 따라 형성된 관념은 반드시 그 대상과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고 그 대상과 언제나 닮아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이렇게 로크는 제1성질과 2성질을 구분했는데, 여기서 제1성질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저 대상과 닮은 것, 즉 비교적 정확한 지식이 되는 것이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2성질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저 대상과 상대적으로 덜 닮은 것, 즉 상대적으로 덜 정확한 지식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경험을 통해 제1성질에 대한 관념과 제2성질에 대한 관념들을 가지게 되므로 그 대상의 본질을 완벽히 파악하기란 어렵다고 보는 게 로크의 입장이라는 거죠. 경험을 통해 얻는 관념, 이것이 인간의 지식이다 라고 말하는 존 로크는 인간의 관념을 크게 단순관념하고 복합관념으로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이 가지는 그런 모든 지식은 이 두 관념, 그러니까 먼저 이제 단순관념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복합되어가지고 구성이 돼서 복합관념으로 나간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흐름이고 프로세스인 거죠. 먼저 이제 그래서 단순관념이라는 것은 감각 경험이나 내성 경험을 통해 얻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관념을 말하는 거예요. 가령 황금을 지각해 본다고 이제 해볼까요? 이때 우리는 단순 관념으로 무엇을 얻느냐 하면 저것의 색에 대한 관념을 이제 얻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저것은 이제 사각이니까 저 형태에 대한 단순 관념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단순 관념인데,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이제 나눠보면 이 단순 관념은 네 가지로 또 나뉜다고 로크는 주장을 하죠. 첫 번째 것은 한 가지 감각에 의해서만 얻게 되는 관념. 가령 맛에 대한 관념은 미각에 의해서만 생기는 이게 단순 관념으로 하나가 생기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여러 감각이 같이 작용해서 생기는 관념. 가령 이제 뭐 촉각하고 시각하고 같이 작용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관념,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내성적 활동.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자기 마음의 활동을 관찰하여 얻는 관념들, 가령 의욕, 기억, 추리, 믿음 등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로크는 얘기를 했었고, 네 번째로는 이제 감각적 활동과 내성적 활동이 동시에 형성되어서 생기는 그 관념들, 그러니까 쾌락, 고통, 시간적인 연속, 이런 것들이라고 로크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관념들이 로크가 보기에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지식의 소재들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인데, 이러한 단순관념들은 그 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유한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단순관념들이 인간의 내면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인간은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조합해서 복합관념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합관념은 무한하게 창출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복합관념은 무한하게 펼쳐지는 것이죠. 수가 이제 한정되지 않고. 근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알파벳 몇 개 가지고 수많은 표현들을 창출해내는 인간의 언어 활동 있죠. 그런 거하고 닮았다고 보는 겁니다. 비슷한 원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복합관념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이제 뭐가 있냐?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로크가 보기에 이것은 복합관념이래요. 왜냐하면 믿음, 좋음, 행복, 그리고 이제 능력, 힘 이런 관념들이 복합돼 가지고 신이라는 관념을 만든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복합관념을 로크는 세 종류로 구분을 하는데 양상, 실체, 그리고 관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나뉘어지고 구분된다 자꾸 이렇게 하면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아서 여기서 좀 요약을 해서 핵심만 딱딱 찔러 드릴 텐데 먼저 이제 관계라고 하는 거 이거 이해하기 쉽거든요. 로크가 든 예시를 제가 이제 그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카이우스는 백인이다. 카이우스는 남편이다. 이렇게 이제 두 명제가 있는데요. 둘 중에 첫 번째 저 백인 있죠. 저거는 흰 피부를 뜻하는데 그렇잖아요. 저 흰 피부에 대한 관념은 어떻게 얻느냐? 카이우스의 피부를 보고 얻는 관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남편이라는 관념은 어떻습니까? 카이우스의 피부를 보고 남편을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그의 아내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관계를 파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관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의 관념이 되며 카이우스라는 관념과 그의 아내에 대한 관념의 비교를 통해 얻는 복합관념이라고 로크는 주장했죠. 그리고 양상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해서 어떠한 복합관념이 혼자 독립적으로 있지를 못하고 다른 무엇에 의지해서 있는 걸 말하는데 이때 이제 뭐에 의지한다는 거냐 하면 그게 이제 실체라는 거예요. 가령 황금이라는 물체를 우리가 떠올릴 때 그것에 부속되어 있는 여러 성질들, 예를 들어 불에 타지 않고 녹는 성질, 딱딱한 고체라는 성질, 노란빛을 내는 성질 등등에 대한 관념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번에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의 물체를 떠올릴 때 함께 떠올리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형성시키게 하는 그런 게 바로 실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저 실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저런 양상들을 담고 있느냐,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 유래를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될 텐데 여기서 이제 로크가 위대한 점이 뭐냐? 그건 모른다. 딱 이렇게 선을 그어버려요. 그러니까 상식, 정말 로크는 상식적인 철학자인 거지. 여기서 온갖 형이상학적인 논설,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검증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막 펼쳐나가는 그런 철학은 이 사람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의 철학을 반형이상학적 철학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반형이상학적 성향을 처음으로 드러낸 이 로크의 사상의 성향을 쭉 따라가다 보면 영미 분석 철학까지 이제 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로크가 그 시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다 누구나 신을 논하던 시대라서 본인도 로크 하면 여러분들 기독교인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네,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이라서 아까 뭐 설명한 거 들어봤을 때는 신 안 믿을 것 같은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철학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이런 철학 가지고 또 신 논증을 펼쳐요. 그게 이제 그 시대의 한계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신을 이제 열심히 믿으면서 신이라는 실체 그 다음에 이제 물체라는 실체, 정신이라는 실체, 또 실체 이렇게 세 개로 쪼개가지고 바라보는 그 왜 데카르트적 실체관이 있는데 그런 걸 또 따라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서 논리적 일관성이 철저했던 철학자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면을 램프레이트나 버트란드 러셀도 지적한 바 있어요. 산만한 철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논리적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인간지성론 읽어보면 특히 이제 그게 확인이 되는데 단순관념, 복합관념 관련된 예시를 막 내는 거에 보면 어떤 건 여기 해당이 되나? 이게 왜 여기 나오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반형이사학적 철학을 추구하느라 논리적 일관성은 좀 포기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취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이러한 로크의 철학의 특징도 좀 알아두시고 어쨌든 이러한 로크가 보기에 인간은 경험을 통해 그 대상을 직접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관념을 통해 알게 되며 또 이 관념은 제1성질이 반영된 거하고 제2성질이 반영된 것이 이제 관념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대상을 그대로 파악하기란 그러니까 내가 가진 관념하고 그 대상이 일치한다 이렇게 보기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해서 인간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 이것을 잘 보여준 철학자가 로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며 따라서 그의 이 경험론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이러한 인신론적 문제는 이제 이후에 버클리와 흉을 거쳐가지고 계속 다뤄지면서 칸트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대 서양의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인식론, 로크가 촉발시킨 이 인식론의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연구에 들어간 그 인식론의 역사였다라고 정리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근대 철학은 인식론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시작을 알린 게 로크니까 얼마나 이 사람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강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로크는 인간 인식의 한계를 논했으면서도, 인간이 가진 지식을 세 등급으로 나눠요. 요거는 이제 최대한
간략하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로크가 보기에 가장 확실한 인식, 즉 가장 선명한 지식은 직관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쉬워요. 뭐냐면 가령 이제 나를 의식하여 아는 거. 내가 나를 의식해서 딱 내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근데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죠.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이런 게 이제 직관적 지식이고 가장 확실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논증적 지식인데 이것도 뭐 여러 책들에서는 복잡하게 설명하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설명을 요구하는 지식이에요. 설명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 이게 논증적 지식입니다. 수학이 이런 논증적 지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두 개의 직각과 같다. 이런 거는 설명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이런 게 이제 논증적 지식인데, 그리고 이런 논증적 지식은 논증 과정에 오류가 섞여 들어갈 가능성을 갖고 있죠. 직관적 지식에 비해서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것은 확실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로크는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감각적 지식입니다. 앞서던 예처럼 색이나 맛은 인간의 감각기관이 가진 특성에 따라서 파악된 지식이지 사물 그 자체에 대한 지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확실성이 제일 약한 지식이 감각적 지식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이 가지는 세 등급을 살펴봤는데, 문제는 가장 확실한 지식인 직관적 지식이 결국 그 범위가 너무 좁아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관적 지식이 제 아무리 확실한 지식을 우리에게 준다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 한계를 갖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만 가지고 저 드넓은 세계와 우주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냐, 우리에게 확보되는 확실한 관념이 너무 적죠. 관념이 곧 지식인데 이런 관념들이 너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관념에 따라서 인간은 무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로크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로크의 철학은 인간이 어떻게 지식을 가질 수 있고 한계가 어딘가 하는 것, 그 기원과 한계의 범위까지 설정하는 그런 인신론적 철학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로크의 철학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되었기를 바라고, 이러한 강의를 보신 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인간지성론, 우리나라에도 번역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로 보실 분들은 원서로 보는 게 제일 좋고요. 번역본으로 이제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좋은데, 그것을 통해서 로크 철학을 좀 더 깊게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강의에는 필요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생략이 된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로크의 철학을 이제 만났다, 내가 이 강의를 통해서 로크 철학에 입문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기회가 될 때는 로크 철학의 인간 지성론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전공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심화 강의로 또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정치 철학에 있어서 이 사람 엄청난 영향을 행사했던 인물이거든요. 미국의 이제 헌법에도 기초가 되는 사상을 제공했었고, 따라서 정치 철학에 대해서 따로 한번 다루는 그런 시간도 가져볼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